지금부터 2021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선대목구 설정 190주년을 기념하여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네 주교와 조선천주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이신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개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제가 개사를 하기 전에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원래 함께 하고자 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축사를 대신해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축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선대목구를 계승한 서울대교구는 앞으로 10년 후인 2031년에 조선대목구 설정 2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19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며 200주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제2대 앵베르 주교, 제3대 페레을 주교 이후 제4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조선의 첫 성직자 회의를 개최하여 조선교회 지도서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교리서 관행을 위한 목판 인쇄소를 설립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베르네 주교의 업적을 심화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에 노력해온 한국교회사연구소, 어렵고 방대한 과업에 투신하여 연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에 이처럼 풍성한 축복을 내리셨으니 한국교회사연구소의 향후 10년에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추기경님께 감사의 말씀 담아서 축사에 대한 인사드리고요. 개회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지 1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전에서 조선대목구를 설정한다는 소칙서와 브리게르 주교를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칙서를 반포합니다. 이후 조선교회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1836년부터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본 연구소는 2018년 베르네 주교 서한집을 간행하였고 이후 베르네 주교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오늘 심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네 주교와 조선천주교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베르네 주교의 서한 자료, 선교 활동, 조선 인식 등 베르네 주교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장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교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염수정 추기경님과 서울대교 주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현재 구유비 주교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학생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이렇게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을 일하는 베르네 주교님의 사목표를 생각하면서 심포지엄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순택 베드로 주교입니다. 조선 대목구 설정 190주년을 맞이하여 제4대 조선 대목구장 베르네 주교님과 조선 천주교회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사연구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021년이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축 교환 120주년이자 김대건 신부님 또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지 19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거치지 않고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입니다. 1784년 이 땅에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끊임없이 성직자 영입을 위해 힘썼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앞으로 10년 후인 2031년에 조선 대목구 설정 20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서울대교구 설정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교구장님들의 유물 자료집을 간행해오고 있고 또 교구사 집필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 역시 2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차원과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10년 앞으로 다가온 서울대교구 설정 200주년 기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2018년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집을 번역하고 간행한 바 있습니다. 베르네 주교 서한집은 그동안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베르네 주교님과 그분께서 사목해오신 당시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베르네 주교 서한집은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역대 교구장님 관련한 자료집의 간행과 또 그에 따른 심포지움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에 더욱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르네 주교님께서는 1854년 조선 대목구장에 임명되셨고 1856년에 조선에 입국하여서 병인 박해로 순교하시기까지 11년여를 우리 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 조선천주교회의 발전을 위해 몸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천주교회를 위해 힘썼던 베르네 주교님의 열정과 노력을 제대로 짚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조선 대목구 설정 19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박해 시기에 한국천주교회사 연구를 보완하는 그러한 큰 밑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사 연구소 심포지움이
코로나19 이런 여러 우려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지만 또 이러한 심포지움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축하드리고 또 발제자로 발표자로 토론자로 참가해 주신 모든 학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현범 선생님께서 베르네 주교 서한 자료의 편찬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베르네 주교 서한 자료 편찬사입니다. 오늘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서 제가 교회사 연구의 출발점은 사료의 정리와 편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새기면서 제가 한국교회사 연구소를 설립하셨던 최서구 monsignor께서 2004년에 썼던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사는 경험적인 증거물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성립되는 학문이며 사료들이 그 증거물이다. 교회사는 올바로 해석된 사료에서 발견되는 것만을 또 그만큼만을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서구 monsignor께서는 거룩한 사제이면서 동시에 엄밀한 방법론과 정신을 가진 학자로서 이 연구, 교회사 연구를 이끄셨고 우리 한국 교회사학계의 초석을 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최서구 monsignor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사가 엄밀한 학으로서 정립하려면은 사료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기초를 놓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11월에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베르네 주교 서한집을 2권으로 간행하였습니다. 베르네 주교가 남긴 서한 자료들의 판독문과 번역문을 대역본으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한 자료집을 활용해서 아마 오늘 제 발표 이후에 두 선생님께서 방상근 선생님과 이석원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연구를 발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심포지엄이 계기가 돼서 더 많은 국내외 심지어 교회사가 아니라 일반 한국사 영예까지 걸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료에 주목을 해서 많은 연구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시작점이 됐던 사료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연구이고 본격적인 깊이 있는 연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선생님과 이석원 선생님 발표도 이 자료집에 의거한 것이 됩니다. 이 서한 자료집은 한국에서 간행된 이 서한 자료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 서한 자료집의 토대가 된 사료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 물음을 해답을 찾는 것으로 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선교단체인 파리 외방전교회 문서고에 베르네 주교께서 보냈던 서한들이 보고서들이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고에서 어떤 식으로 편찬 작업이 시작이 됐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 이제 루세이라는 신부님하고 그 뒤에는 아드랭 로네라는 신부님 두 분이 선교사들이 이 당시 파리 외방전교회가 관할하던 선교 지역은 중국에서 사천, 운남, 귀주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콕, 시암, 태국이죠. 그리고 베트남, 심지어 그 이전에는 북아메리카의 케벡 지역도 파리 외방전교회가 관할하던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내온
서한 자료들을 루스레이 신부와 로네 신부가 편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여진 것이 조선 대목구 문서철 579권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르네 주교의 서한이 4통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어디에 모여 있느냐? 찾아봤더니 베르네 주교 친필 서한 원본이 영어로 읽으면 BH고요. 불어식으로 읽으면 베아슈겠죠. 19, 20이란 2개의 문서철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뭔가 찾아봤더니 이번에 필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손으로 베껴 쓴 서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걸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인 밖의 순교자들, 특히 선교사들 9분의 서한들을 필사해서 모아놓은 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사본 서한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필사본 서한을 낱장 문서대로 모아놓은 또 다른 서류철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BH 21, 22, 23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필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필사본을 타자로 정서한 게 또 있습니다. BH 24라는 문서인데요. 파리 대교구에서 1910년 무렵에 1910년 4월에 파리 대교구장의 교령어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순교하신 병인 밖의 순교자 9분의 선교사가 남긴 저술들을 모두 조사하려는 교령이 선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메트 대주교의 교령이고요. 이 교령에 따라서 파리 대교구에서 선교사들이 남긴 문서에 대한 조사 결과물이 BH24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본 중에서도 두 번째는 시복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묶여진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졌던 것이 나중에 다시 묶여서 타자본 서한 3으로 또 묶인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파리 외방전교의 문서고에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제일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파리 외방전교에 들어간 정문입니다. 2018년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위에가 전경으로 펼쳐져 있었는데요. 바로 정문 위에 있는 사진에서 제일 오른 왼쪽 끝에 보면은 나지막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제가 포인트가 없어서 지적을 잘 못하겠는데요. 좀 옮겨서 이야기할까요? 여기가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갔더니 그곳이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 건물로 옮겨졌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건물이 파리 외방전교회 문서고가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들이 저 건물 안에 다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린 것이 이게 베르네 주교님의 친필 서한입니다. 그래서 BH19에 들어있는 서한입니다. 이건 이제 통킹에 처음에 파견돼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파견돼서 도착하시자마자 체포되셨죠. 그래서 1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시다가 풀려나서 만주 대목구로 가서 활동하시다가 10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신 것이니까요. 이런 친필 서한도 남아있는 견본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사본 첫 번째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8권으로 만들어진 병인박해 순교자 선교사들의 서한들을 최초로 필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필사가 원본 확인 증명 사인이 있고요. 부화쟁이라는 당시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 신부님이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867년부터 필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신 지 1년 뒤부터 남겨진 서한들을 필사해서 보관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에 관련되는 원본 이외의 필사본이 첫 번째 종류가 이 자료입니다. 이거는 베르네 주교님의 필사본 세 번째 권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잘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껍데기에 왼편에 보시면 이 파란색 테이프로 되어 있죠. 한국에서 쓰는 청테이프죠. 그리고 옆에다 종이로 붙이는데 제일 하얀 종이 끄트머리에 보면은 집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아마 이 서한 자료집은 로마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로마 대표부에서 발견되었다가 이것을 최수구 몬시뇰께서 입수하셔서 한국교회사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가 언젠가 파리에 돌려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이 1권은 그런 소장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파리에 있었던 거고요. 2권은 아마 한국에 왔다가 파리로 돌아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910년에 있었던 그 파리 대교구에서 순교자 저술 조사 과정에서 집적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왼쪽 글씨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만 중반쯤에 보면 여기에 일루스트리시미 아크 레베렌디시미 돼 있으니까 이게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들을 필사한 자료가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필사본 묶음집이 여기에서 1910년경에 책자로 묶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H23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필사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왼쪽 편에 보시면 이 필사는 깨끗하게 정서가 돼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거 공책이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850년, 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필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사본 끝에 있는 왼편의 껍데기도 이거는 흔히 이제 문방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서류철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1960년대에 병인박해 순교자 시복 재판 시복식이 68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65년부터 68년 사이에 만들어진 필사본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파리 대교구장의 교령입니다.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저수를 조사하라는 교령입니다. 이 교령에 따라서 1910년에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들이 다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베르네 주교님이 고향에 보낸 르망 교구에 보낸 편지들, 르망 대신학교 그리고 자기가 가정교사로 일했던 들라 부이얼이라는 분한테 보냈던 편지들 등등등 가족들과 사적인 편지들까지 다 모여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교령에 따라서 서한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세 번째 말씀드린 필사본 타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60년대 다시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들 중에 일부가 타자본 형태로 정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왼편에 보시면은 1964년에 르망 대신학교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복 재판 과정에서 1968년에 시복 재판이 있는데 그 전에 르망 대신학교에 연락을 해서 베르네 주교님과 관련된 사료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으면은 사본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르망 대신학교에서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뒤에 만들어진 타자본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그럼 이러한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소고에 남아있는 사료들을 가지고 어떤 서한 편찬들이 처음에 이루어졌느냐. 최소구 몬시뇰과 마르셀 벨리스 배세영 신부님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분께서 교구장 문서, 한국교회사 관련 불어 사료들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델 문서부터 앵베르 문서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그 일환으로 1995년에 베르네 문서가 간행이 됐고, 근데 여기에는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 중에서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의 서한만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수집한 자료들에는 통킹에서 활동하셨던 시절, 만주에서 활동하셨던 시절의 자료까지 다 총망라해서 제가 조사하니까 287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95년 베르네 문서에서 엮인 것은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쓰신 편지 130통만 여기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몬시뇰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사료 출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판독문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문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온 것이 바로 2018년에 베르네 주교 서한집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최소구 몬시뇰과 마르셀 벨리스 신부님께서 작업하셨던 판독 자료집에서 출처를 표기하고 판독 오류를 교정하고 번역문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2018년에 나온 서한집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베르네 주교님의 통킹 대목구에서 활동하던 시절, 만주 대목구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서한 자료도 역시 중요한데 이게 좀 안타깝게 빠져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소구 몬시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넣었습니다. 2019년에 선정하셨죠. 그 아래 그림이 바로 마르셀 벨리스
배세영 신부님과 최석우 신부님께서 함께 단란하게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같이 문서 정리 작업하실 때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베르네 주교 문서라고 이렇게 95년에 간행이 됐던 거죠. 배세영 신부님이 2010년에 몽브똥이라는 프랑스 남프랑스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선종하시기 전까지 한국에 가고 싶어 하셨고 착각을 하셔서 지금 서울에 어디 있다. 근데 택시 태워주면은 금방 교회사 연구소 가는데 왜 안 데려다 주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 배세영 신부님의 한국 교회사 사료 편찬 작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편찬사에서 한 주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그 디디에 스텔스테반스 신부님, 그 전주교구에서 지정환 신부님이라고 불리셨던 분이죠. 이분께서 작업을 하셔서 베르네 주교 서한집에 새로운 판독 오류들이 교정이 된 새로운 책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선종하셨고요. 제가 전주교구 치명자산을 방문했을 때 지정환 신부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베르네 주교 서한 자료집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정환 신부님께서 판독 오류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미발굴 사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통킹 대목구에서 약 1년밖에 활동을 안 하셨지만, 그리고 만주 대목구에서는 10년 동안 활동하셨고, 시암 대목구라든지 사천 대목구에는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주고받았던 서한들은 없었을까? 있었다면 그 서한들은 통킹 대목구 서류처리든 사천 대목구 서류처리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서한들도 찾아보면은 베르네 주교님의 행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한테 보낸 서한 85통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구 몬시뇰께서 95년 사료집을 편찬하실 때 본당인 샤토 디 루아르 본당 문고에 가족들한테 보낸 편지 서한 85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서한이기 때문에 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 대목구와 조선교회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블리 주교님이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는 부모님한테 보낸 사한에 들어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르네 주교님이 가족들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당시 조선 대목구 한국 천주교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로마 교황청의 여러 문서고에는 또 베르네 주교 서한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교성성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알려져서 지금 베르네 주교 서한집에 들어있는 것은 6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베르네 주교님이 조선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로마에 6통의 편지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인류보고만성 문서고라든지 교황청의 다른 여러 문서고나 도서관을 찾아보면은 베르네 주교님에 대한 또 다른 서한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베르네 주교님이 남긴 서한은 총 287통입니다. 이것이 사료로 어떻게 정리 편찬됐는지를 제가 연구해서 본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사연구소 베르네 서한 자료 편찬 과정에 대해서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두 가지의 남은 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리라든지 로마의 교회사 관련 문서고에는 조선 대목구 선교사 서한들을 정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체계가 있죠. 그 체계를 파악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쪽 문서고에서 보여주는 한국 관련 자료밖에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문서처를 묶었고 왜 이러저러한 서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추적을 한다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문서고에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서처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들어가면 새로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파리나 로마의 문서고의 서한 정리 체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 교회사 사료를 편찬할 때 원칙이 좀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구장 문서 정리 사업으로 교구장 문서를 원래 있던 문서군에서 그 베르네 주교님 문서만 뽑아낸다든지 또 어떤 본당에서 본당사를 편찬할 때 그 본당에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들의 편지만을 뽑아내 가지고 자료집으로 묶습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선별한 사료만을 가지고 자료집을 구성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자료군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당 문서고의 문서처를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입수해서 판독하고 번역을 모두 갖추어서 사료 편찬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범 선생님께서 베르네 주교가 통킹, 만주, 조선 등지에서 작성한 서한들의 편찬사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베르네 주교 서한들이 사료로 편찬되어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전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내포교회사 연구소 방상근 선생님께서 베르네 주교의 조선 선교 활동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포교회사 연구소의 방상근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베르네 주교님의 어떤 조선 선교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베르네 주교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연구소에서 나온 통사에도 활동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새롭게 좀 접근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당시 어떤 그 조선대목구 어떤 재정 상황과 연계해서 한번 주교님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로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까 주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베르네 주교님은 1856년 3월에 입국해서 66년 3월에 세남토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조선 천주교의 책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자료,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56년 3월에 입국해서 57년에 주교님 서품식,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최초로 이제 주교 서품식이 거행되었던 것이고, 또 시노드도 최초로 개최되었고요. 이 결과물들을 이제 신자들에게 공포를 하는데, 신자들에게 한글로 공포한 게 이제 장주교 윤시 제후서라는 것, 그다음에 1857년에서 전교회라는 것이 또 도입을 하셨고, 순교자에 대한 자료 수집도 하셨고, 그 이듬해 4월에는 그런 어떤 시노드 결정 사항들을 갖다가 라틴어로 선교사들께 전하는데 그런 사목사안도 있었고요. 61년에 인쇄소 설립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에 전국을 갖다가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선교사들에게 사목구역 설정하는 등등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66년 3월에 사남토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시노드를 개최하고 어떤 사목사안을 반포한 것 자체는 결국은 한국 천주교의 어떤 기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주교님께서는 그러한 체제 정비와 더불어서 대목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했는데, 그게 이제 인쇄소를 설립했다든가 사목구역을 설정했다든가 전교회를 도입한다든가 주교님 오시기 전에 성형회 사업이 계속 이어졌는데, 성형회 사업이나 또 신학교도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뿌려나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르네 주교님의 이런 활동 자체는 당시 조선 대목구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어떤 개설서나 또는 논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당시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할 때 쓰는 비용 자체는 전교회나 성형회의 어떤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지출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회, 그러니까 전교회의 연도별 지원 내역들은 이전에 장동하 신부님께서 좀 뽑아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성형회 같은 경우는 연도별 지원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정리된 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선대목구의 그 외 다른 수입, 그리고 지출이라 그래도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가 하는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습니다. 장동하 신부님이나 아까
첫 발표하신 조현문 선생님께서 잠깐 논문에서 언급한 바는 있지만 본격적인 어떤 그 연구는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접근을 했고, 특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단체나 이런 사업체 어떤 운영에 있어서 예산 규모를 아는 것, 그다음에 각 사업에 있어서 항목별 소요 비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 자체는 대목구라 그러면 대목구의 어떤 활동을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베르네 주교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조선 대목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대목구는 어떤 그 수입원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교회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형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교회는 대체적으로 선교사의 어떤 선교 활동을 후원하는 단체고요. 성형회는 비신자 아이들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는 단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전교회가 조선대목구를 지원하게 된 시초는 1831년에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브리게르 주교님께서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1832년에 간행된 전교회 연보를 보면요, 거기에 브리게르 주교님께 5,600프랑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전교회 지원은 계속되면서 앵베르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 넘어서 이 표 1에서 지금 제가 제시했듯이 베르네 주교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베르네 주교님이 56년부터 66년까지 활동하셨는데 그 시기마다 전교회에서 다 지급하는데요. 처음에 56년에는 뭐 14,000프랑에서 쭉 올라가서 최고 많이 받은 게 60년, 그러니까 3만 프랑 때까지 이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좀 토탈해서 11년이니까 이걸 좀 연평균으로 나눠 보면 대체적으로 이 시기 전교회로부터는 한 24,000여 프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24,000프랑이 오늘날 어느 정도 가치냐 할 때 한 2억 6천 정도의 어떤 예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교회의 어떤 지원과 더불어서 성형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 1800 성형의 연보, 성형에서 이제 연보를 내는데요. 거기 보면 1852년, 53년에 페레올 주교님, 그러니까 전임 주교님에게 3,000프랑씩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르 신부님이 1854년 10월에 이제 성형의 본부에 조선의 성형의 사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러한 사업 보고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보면 조선 대목구에서는 1852년부터 성형의 지원을 받았고 54년부터 이제 아마 성형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논문 표 2에 보시면 성형의 지원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 1850년에 6,000프랑을 지원받았습니다. 6,000프랑 지원받고 쭉 올라가서 8,000프랑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000프랑, 8,000프랑, 물론 중간에 5,000프랑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걸 다 통계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 성형회로부터 베르네 주교님께서 사목하실 때 받은 금액 자체는 한 6,182프랑 정도, 6,180에서 한 오늘날 돈으로 하면 6,600만 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교회에서 받은 것 한 2억여 하고 이 성형회로부터 받은 한 6천여 이렇게 합쳐버리면 프랑으로 하면 한 33,388프랑 정도고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두 지원단체부터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떤 그 수입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에 있던 지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0년에 만들어진 전교회 회칙을 보면요,
대목구장에게 600프랑하고 일반 선교사에게 300프랑을 지급한다, 생활비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네 주교 시대에 보면 실제 그 선교사들이 받은 그 금액은 신부님은 1인당 한 720프랑, 주교님은 2배인 한 1440프랑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선교사들에게 바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되자마자 지출이 되는 그런 어떤 형식이기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858, 그러니까 1857년에 시노드를 개최한 다음에 조선교구를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원칙, 규칙으로서 이제 사천 시노드 문헌을 갖다가 채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조선에 맞는 내용들을 갖다 추가하고 하는데, 그 중에 선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년에 받는 생활비 중에 쓰고 남은 것은 대목구로 반납한다. 예전에는 생활비를 뭐 받았다 그러면 1년에 당신께서 절약해서 쓰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저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58년 이후에는 그걸 갖다가 주교님께서 교구로 반환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동기금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생활비 자체도 만약에 절약해서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게 되니까 이것도 수익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조선에서 신부님들, 선교사들을 갖다가 얼마나 몇 명이나 계셨는가 봤더니 평균에서 한 7.6명 정도, 1856년부터 1866년 사이에 신부님들 계신 분들 갖다 나눠보니까 보통 연간 한 7.6분 정도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주교 2분하고 해서 이걸 계산하면 그냥 7명으로 계산하면 한 6,480프랑 정도 되고요, 총량이. 만약에 7.6으로 계산하면 한 6,912프랑 정도가 아마 선교사들의 생활비로 파리 외전 그 본부에서 지원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외전 회칙에 보면 신학교와 현지인 사제가 있는 선교지의 경우 상당량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현지인 사제도 있었죠. 김대원 신부님, 또 최영업 신부님 계셨었고, 또 소신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네 주교님 서한을 보면 1858년 8월까지도 이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이제 파리 신학교에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를 제기한 이후에 이런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요. 만약 지급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수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목구에서는 물품을 판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1861년 9월 주교님의 서한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품, 편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는 그분이 오는 그 편을 따라 해로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 편에 옮겨 전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북경을 가는 사신을 통해서, 사신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동지사가 중국에 가는데 동지사를 따라 보통 한 2명의 연락인을 주교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 이 유럽에서 온 물건들을 심양에다가, 심양, 옛날 봉천이라고 하는 심양에다가 보관해 두면 이 사신 일행 따라가던 2명이 가서 심양 들려서 그걸 돈을 찾습니다. 찾는데 이분들은 상인 명목으로 가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북경 가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갖고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팝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여오는 물품 자체는 대체적으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익이 될 만한 물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갔다 와서 어떤 기금을 갖다가, 지원금을 갖다가 주교님께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물품 판매는 또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런 루트 말고 베르네 주교님께서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자주 필요한 물품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뭐 광목이나 무명, 바늘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바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이전에도 주목된 상황입니다. 1856년 11월 같은 경우에 총 100만 개의 바늘 5종류,
한 종류당 20만 개 해가지고 100만 개의 바늘을 갖다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대체적으로 이 바늘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바늘들은 조선에서 팔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레올 주교님의 어떤 서한 1850년 서한을 보면요, 대표부에 보관되니까 홍콩 대표부에 파리 예방교회 극동 대표부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 대목구의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그 당시 리브아 대표 신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대목구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은행 예치나 투자라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연행사에서 2명의 연락인이 보내고 요동 가서 돈 찾고 북경 상품 사서 조선에서 파는 그런 과정이고요. 바늘 사왔던 거, 그다음에 이자 수익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런 이자, 그러니까 페레올 주교님이 이자 수익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런 형태가 베르네 주교님 서한에도 나오는데요. 베르네 주교님 서한을 보면 63년 서한에 보면 오스트리아 채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65년 2월 보면은 나폴리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채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떤 회계 보고서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프랑스에 계신 장상, 파리 예방종교 장상인 알브랑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채권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파리 예방종교를 가리키는지 조선 대목구를 가리키는지 조금 불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산 주체가 파리 예방종교인지 조선 대목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알브랑 신부님은 파리 예방종교 장상이면서 더불어 조선 대목구의 격리 담당 신부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그 당시에 페레올 주교님이 남겨놓은 3,000프랑이 있었는데요. 그 3,000프랑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알브랑 신부님께서 맡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알브랑 신부님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 이 채권들은 조선 대목구에서 산, 조선 대목구의 자금으로 산 채권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조선 대목구는 이자 수익도 일정 부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에는 조선 대목구의 자산이 3,000프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대표부에도 한 3만 프랑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6만 프랑 이상이 있는데 빚이 3만이다. 그래서 차감을 하면 한 3만 프랑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양에 이제 송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조선 대목구의 재산, 은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에서 오는 돈들 같은 거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에서 오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도 일정 부분의 어떤 자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자산들이 뭐 파리나 홍콩이나 심양에 있었던 것 자체는 그런 물품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경로 안에 이 세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수입은 아닌데요. 대목구에서는 서울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울 부동산 이렇게 써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집들은 대부분 베르네 주교님께서 직접 구입하신 건 아니고요. 유방재 신부님 때부터 이제 구입한 집들, 그 당시에 유방재 신부님이 오셔갖고 7채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위에 물론 이 집들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베르네 주교님 때까지도 여러 채의 집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니까 교회의 자산이죠. 예, 교회의 자산이긴 하지만 베르네 주교님 서한을 보면 위험 때문에 팔 때는 굉장히 싼 값에 팔고요. 필요해서 살 때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산이긴 하지만 북경에서 사오는 물품처럼 대목구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산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종류의 수익을 가지고 베르네 주교님께서 당시 조선 대목구를 갖다가 운영해 가셨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항목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출했는가 살펴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들의 어떤 생활비가 지급이 되었고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6,480프랑 내지는 6,912프랑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요 시기에 최영업 신부님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최영업 신부님에게는 이런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페리얼 주교님의 어떤 그 문서를 기록을 보면 방인 사제는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생활하고 유럽인 사제는 유럽에서 보내온 돈으로 생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최영업 신부님 같은 경우는 외방전교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회원에게 주는 생활비는 지급받지 못했고요. 다만 신학교 아까 베르네 주교님께서 파리 신학교 이의를 제기했듯이 방인 사제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안 줬다는 그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만약 그게 주어졌다 그러면 아마 최영업 신부님에게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출로는 주교님께서 이제 머무시는 곳이 있어야 돼 주교관이 될 수 있겠고요. 신부님이 사시는 뭐 그런 집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어떤 집과 관련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을 구입한다든가 집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1836년에 모방 신부님이 입국하셨는데 그때는 신자들이 사는 200냥짜리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6년 시간이 좀 올라갑니다만 내려옵니다만 블랑 신부님, 드게트 신부님이 그때 이사 오시는데 그때는 한 400냥 정도 주고 산 집, 12칸짜리 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6년이나 76년의 어떤 예로 보면 대체적으로 베르네 주교님이 사시는 집도 한 최소 수백 냥의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베르네 주교님은 유방제 신부님 이후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련된 집에 거처했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는 하십니다. 이사를 할 경우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든 전에 살던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샀을 거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고정적인 어떤 비용에는 주택 구입비는 빠지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관리하는 비용 중에는 주교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한 10명 정도가 주교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활비가 들어가는데요. 베르네 주교님이 어떤 57년 11월 서한을 보면 이들의 생활비로 2,500에서 3,000프랑을 썼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하는데 입국을 할 때 그냥 쑥 날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비용도 지출이 됩니다. 표 4를 보시면 PPT는 없습니다만 자료집에 보시면 표 4를 보시면 1836년부터 66년 사이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어떤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상해에서 또는 체프나 요동에서 중국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와 모린도 또는 메린도, 보통 메린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메린도에서 베르네 주교가 보낸 배와 만난 후에 이 배를 타고 한강 어기까지 와서 하선한 다음에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해 메린도까지 배를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859년 8월 5일 주교님의 서한을 보면은 배를 한 622프랑을 주고 사고 더불어서 7명의 뱃사람 급료가 들어가고 중국어 통역 급료, 신부 의복비,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상복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입혀드린 다음에 입국시키는데요. 그런 비용, 또 실질적으로 이때 한 15일 정도 기간을 잡고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에 필요한 물품비, 또 배수리비 이런 등등을 합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1,013프랑 정도가 들었다. 대충 얘기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도 또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오는 물품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으로 도입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양에 있다가 심양에서 조선으로 전달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듭니다.
1861년 9월에 보면 베르네 주교님께서 그 비용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때는 2명의 연락인을 위한 통행료, 통행증이 필요한데 통행증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있겠고, 이때는 여행 기간에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의 급료를 줘야 돼요. 6개월 동안의 급료, 그다음에 여행 경비, 또 거리가 한 2,400km 되는데 그때 물품을 갖고 와야 되니까 물품 운송비 뭐 이런 등등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한 1,600프랑 정도가 62년 기준으로 따지면 1,600프랑 정도가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해로 들어오는 비용보다 한 1.5배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제 양성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주교님께서 입국할 당시 대목구에는 한 개의 신학교하고 한 개의 예배학교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학교나 신학생의 변화가 있는데요. 주교님의 57년 서한을 보면은 57년 당시에 13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중 라틴어를 공부하는 학생 4명에게 1,500프랑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학생들이 가족에게 한 1,000프랑 정도 도움을 줘서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57년 시기에 2,500프랑이 신학생 양성과 관련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내 신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해외에 유학 간 신학생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비용도 일정 부분 들어갔는데요. 주교님께서 입국할 당시에는 이만돌, 김요한, 임빈첸시오 이렇게 3명의 페낭에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페낭 유학생들에게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집에 보면 주 72에 제가 인용을 해놓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요걸 보면 대체적으로 페낭 신학교에서는 학비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신학교에서 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학교에서 지급되지 않는 어떤 필수품이라든가 요긴한 물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따로 사야 했는데, 그 물품 사는 비용 같은 경우는 홍콩 대표부에서 대목구의 기금으로 아마 페낭 신학교에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의 여행 경비 중에서도 일부는 대목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주교님의 서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 활동할 때 많은 물품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또 대목구 비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베르네 주교님께서는 56년 입국할 때부터 65년까지 거의 매년 파리 본부나 홍콩 대표부에 상당량의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해서 뭐 미사나 성무 집행을 위한 물품이나 또는 성물 또는 교리서 등등 같은 책들이 이제 조선으로 반입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의 표 5를 보면은 1865년 12월에 주교님께서 요청한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요청하셨지만 단가, 그러니까 물품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은 요때 요청한 물품이어서 이걸 좀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에 따르면은 총 23개 항목의 가격을 23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12개 정도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12개 항목의 가격을 합산해 보면 한 2,300에서 2,500프랑 정도, 그러니까 최대 2,583프랑이 나옵니다. 근데 11개 항목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11개 항목까지 합치면 2,583프랑 훨씬 이상의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물품들도 있었을 건데 가끔 그런 물품들도 대목구에서 지불해 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1858년부터는 선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물품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W 주교님이라든가 최영합 신부님이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 베르네 주교님께서 선교지 비용으로 지불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것은요, 이 자료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한 것입니다만 조선 관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품목도 있고요, 심지어 대원군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1864년 8월 18일자 서한을 보면은 비신자 관리들에게 줄 작은 칼 또는 유리잔 같은 걸 갖다가 부탁을 하고요, 대원군에게 줄 것은 술병 2개와 작은 잔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자단목으로 된 예쁜 상자,
뭐 이걸 갖다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대원군이나 대왕대비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선물을 전해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할 것이다. 더불어서 종교의 자유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서한에서 내비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명목으로도 대목고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년에 세웠던 인쇄소가 있는데요. 그 인쇄소를 위한 지출도 있습니다. 베르네 주교는 이 인쇄소를 갖다가 최형에게 맡겼고 1000냥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0냥을 한 보통 500프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건비를 비롯한 인쇄소 운영비로 생각되는데요. 1861년 이후에 매년 이와 비슷한 금액이 인쇄소 운영을 위해서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1865년이 되면 인쇄소가 3개로 늘어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성원 선생님이 이제 해놓으신 것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인쇄소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도 증가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교리서를 갖다가 인쇄해서 신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일정한 금액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서가 44팩, 그러니까 보통 40푼, 그러니까 양으로 한 사람 0.6냥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걸 팔아서 회수한 금액은 바로 인쇄소 운영비로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선교사들은 유럽에 많은 서한을 보냅니다. 교황청, 파리 등등 많은 서한을 보내는데 그 유럽에 보내는 그 우편료도 지출 항목에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의 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형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지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게 이제 자료집에 있는 표 6이 되겠습니다. 표 6을 보시면 그 양육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육비는 신자 가정에 맡긴 아이들을 기르는 대가로 그 보모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57년에 이제 성형의 규정 또는 영예의 규식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2세까지는 48프랑을 주고요. 2세에서 10세까지는 36프랑, 10세에서 12세까지는 12프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례비는 한 냥을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전의 규정보다는 상당히 비용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아마 변경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과 함께 죽을 위험에 처한 외교인 아이들에게 대세 주는 것도 성형의 사업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월급제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한번 대세를 줄 때마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는 돈을 안 주고 그냥 여교우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대세를 주게 하고 만약 그 대세 주는 그 교우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그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물, 상본이나 묵주 같은 걸 갖다가 선물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처리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1860년에서 61년 사이에 대세 준 사람들로 지출 비용을 보니까 한 100프랑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에 줄 때마다 40쌍뜀을 줬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성형의 지급 항목 중에 이제 회장 급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교회는 때 회장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의 활동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런 회장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런 회장님들 중에서 특별히 성형회와 관련된 일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회장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지급하는 게 성형회 항목에 있는 회장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회장들은 서울과 지방에 있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의배 성인께서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 장에서 밝혔듯이 이제 베르네 주교는 이렇게 성형회로부터 매년 연평균 한 6,182프랑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비용은 3,186프랑입니다. 성형회로부터 한 6,000여 프랑을 받았는데 여기 성형회 사업비로 9번에 나온 걸 계산해 보면 한 3,186프랑 정도를 갖다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저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64년 표 6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64년 6월에 보면 2년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그러니까 12,000프랑 정도가
그 잔고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르네 주교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성형외 지원금으로 시약소나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박해의 또 위협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베르 주교 서한을 보면요, 샤스탕 신부가 1837년에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서 한 300프랑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베르네 주교 서한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명목의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종합해 보면 조선 대목구의 어떤 그 1년 수익 정도는 한 36,000프랑에서 한 4억 정도 되고요. 지출은 한 2만 프랑에서 수입 대비 한 56.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출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항목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용 포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니까 항상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물품 구입비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죠. 그래서 미사용 그 포도주처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도마다, 그러니까 아까 신학생 같은 경우 1857년에 25,000프랑 2,500프랑이 들어갔다 그러면 신학생 수가 늘면 더 들어갈 것이고, 인쇄소가 또 늘었을 때 비용이 추가되듯이 점점 그런 사업 규모가 커지면은 비용은 상당히 더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만 프랑 이상은 지출되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 수입에 비해서 총 지출은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주교님께서는 시약소나 고아원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또 예비 신학교도 새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병인 박해를 맞고요. 이후 장기간 박해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조선대목구의 어떤 활동 자체는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상근 선생님께서 베르네 주교님의 조선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 대목구의 예산 규모와 각 사업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살펴보셨습니다. 베르네 주교의 활동을 조선 대목구의 재정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조선 대목구의 조선 선교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3주제는 수원교사연구소의 이석원 선생님께서 베르네 주교의 조선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발표를 맡은 수원교사연구소 이석원 연구실장입니다. 제가 이제 다룰 주제는 베르네 주교의 조선 인식에 관한 이제 주제인데요. 베르네 주교는 이제 파레방 정교의 선교 사제이자 제 이제 4대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이제 10년간 이제 재직했습니다. 특히 이제 베르네 주교의 이제 조선 인식이 그 중요한 점은 이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이제 베르네 주교가 있는데, 조선 대목구장은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이제 이제 망라하는 그런 재치권을 오로지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조선 대목구장이었다. 조선 대목구에서. 따라서 사제들과 신자들은 조선 대목구에 이제 절대적으로 순명해야 되는 그러한 전주교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대목구장이 그런 유상상 베르네 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 인식이라든가 또 종교 방침 정책은 조선 대목구의 사제와 신자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 정부의 천주교 대응이라든가 중국과 프랑스 등 영광 국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베르네 주교의 조선 인식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파레바 정교의 선교 사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베르네 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역시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었다. 앞서 조현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대한 양의 서한이 있었지만은 그 서한이 그 판독과 역주 작업이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는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 연구로 어떤 자료로 본다면은 수원교회에서 연구에서 나온 이제 성베네주교 정기 같은 경우는 정기이긴 하나 그 정기 안에는 베네주교의 서한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라든가 또 베트남 만주족의 활동이 당시에 작성했던 서한이 이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한국교회사 연구소에 나온 이제 베네주교의 자료집 상학원이 이런 이제 그 베네주교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매우 중요한 이제 업적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베네주교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이번 심포지엄 개최의 큰 의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본격적 연구가 이제 되는 시점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다른 조모 선생이라든가 김유도 신부님께서 다 이제 서한들을 이용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고 저도 이제 박사 논문과 그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한 책에서도 베네주교의 서한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인용한 부분은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번역한 부분이 아니고 그 프랑스 파레바 정교 신부님인 제재구 신부님께서 이제 별도로 번역하신 건데 판독본은 이제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발간한 걸 판독 기본해서 아까 이제 친필본인 이제 BH20하고 판독을 대조해서 교황청으로 보낸 이제 라틴어 본을 제외 나머지 프랑스 본을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을 썼고 나중에 책이 나온 걸 비교해 봤을 때 내용상 몇 가지 부분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이제 차이는 없었다라고 해서 역시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서한집의 발간, 번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발표하게 되면 일종의 실론으로서 이제 그 베네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지 조선에 대한 어떤 전반적 인식, 입국 전이었던 입국 후였던 인식과 함께 10년 동안 재임하는 시기 동안 이 조선 대목구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대한 인식을 이제 하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자, 신학생도 포함돼 신자와 비신자를 아우르는 이 조선인에 대한 어떤 인식, 특히 베네주교가 파악했던 조선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베네주교 서한 자료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대목 구조의 자료도 함께 참조해서 어떤 비교사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조선 인식 이해를 통해서 베네주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의 어떤 지향점, 또 목표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도 역시 함께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베네주교의 인식을 통해서 당시 19세기 프랑스 선교사제들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도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발표의 의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그래서 그 하나의 키워드를 잡은 것이 어떤 극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대목구라고 하는 선교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또 하나 잡은 것이 뭐냐면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베네주교가 이제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것은 1854년이고 이 당시는 이미 베네주교가 10년 동안 대목구 10년 이상 대목구에서 선교사제로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베를 대목구장에 부주교로 선출돼서 그리고 대목구장 조선 대목구장이나 임명장을 받은 그 날로부터 그 사흘 후에 만주 대목구에 부주교로 선출되기가 시성식을 하게 돼, 시성식이 아니라 성승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흘 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만주 대목구장 배를 주기를 비해서 다른 많은 동료들은 조선을 가지 말고 이제 만주에 계속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했고 베르네 당시 신부도 이 정든 만주를 떠나서 새로운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베네주교는 자신이 자원해서 조선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게 된 건데 거기에는 페롤 주교가 이미 이제 45년 당시에 베네 신부한테 자신의 뒤를 이을 이제 부주교로서 이제
그 하기를 이제 먼저 제안을 했지만 당시 베네 신부는 이를 이제 거절했다고 하는데 페레 주교가 유언장에 이걸 남겼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 유언장대로 베네 주교한테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는데 당시 이제 그 고민 끝에 이제 베네 주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조선에 대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훌륭하신 순교자의 땅, 그 이름만으로도 선교사제의 온 마음을 울림을 주는 땅이다. 이제 그 문이 내 앞에 열렸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기를 거부하겠냐? 라는 말로서 조선 대목구장직을 수락하고 조선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발하게 되는 베네 주교의 이제 심정을 이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교황사제 파견 선교사제로서 순명의 원칙에 따라서 대목구장 수락당했던 의무감도 있었고 동시에 훌륭한 순교자의 땅에 가서 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서 조선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입국 당시 베네 주교였던 심리,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조선에 도착해서 이제 보낼 서한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조선의 신앙 공동체는 스스로 힘으로 세워졌고 또 긴 세월 동안 어떤 선교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뜨거운 신심과 역동적인 기질로 지탱해 왔으며 피로 물든 바퀴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성장했다라고 조선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네 주교는 조선 대목구의 사제이자 대목구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혹독한 박해를 겪으면서 스성장의 신앙 공동체 사실을 새삼 확인했고 또 하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조선이라는 땅을 극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서양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긴 한데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 중심의 사고에서 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동쪽에 했을 때 가까운 쪽은 근동, 중간쯤 되는 데는 중동, 먼 데는 원동, 저 끝은 북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 조선과 일본은 바로 이 극동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이 그 끝이라고 하는 지점을 봤을 때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제한테는 이 세상 끝에 자리 잡은 극동의 땅에 가서 전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베네 주교도 이 극동 땅에 자신이 이제 자리 잡은 대목구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 선임 이제 그 대목구장 앵비레 주교와도 공동되는 점입니다. 앵비레 주교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가장 해가 뜨는 극동의 선교사자라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심성이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극동의 위치한 선교지이자 순교자의 땅이라는 조선이라는 인식 자체가 당시 파레방 정부의 선교사들의 공동적 인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제 또 보자면은 이 극동이라는 어떤 지리적 특성의 이미지, 그다음에 또 당시 조선이 서양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 곧 은둔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흔히 뭐 고유 아침 나라로 표현되는 근대 이미지가 표현되고, 그다음에 작고 가난한 나라다 조선은, 그다음에 또 중국에 종속된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 이건 16세기 이래 서양 선교제 공동적인 인식인데, 특히 앵베레 주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나온 이제 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인식하는 바람에 조선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정도로 조선에 대한 인식,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조선하면은 은둔, 가난, 종소의 부정적 의식이 이미지가 항상 따라되었는데 베네 주교 같은 경우도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역시 확인이 된다. 뭐 이를테면 이제 조선이 이제 외국과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은둔의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라고 할 만한 데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시골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서울에 가서 겨우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낙후되고 가난하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중국과 조선의 어떤 종속적 관계, 종주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이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베네 주교한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교지 조선에 대한 어떤 긍지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조선이 외부 세계, 특히 서양과 단절되었으며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강의 천주교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조선 대목구라고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네 주교가 처음 왔을 때 보낸 이제 보고서와 또 이제 그 이전에 전임 주교들의 어떤 그 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또 베네 주교 스스로도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페레 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당시 조선 대목구의 사정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바퀴는 없지만 사실상 준바퀴의 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페레 주교가 돌아가신 다음에 대목구장 그 직무 대리를 맡고서 메트를 친 같은 경우도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베네 주교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조선 천주교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상황이 있다가도 위기가 닥쳐오고 또 다시 이제 그 안정되고 또 교수회라든가 이런 거 성장하다가도 또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떤 희망에 찬, 우리가 좀 있으면 교수에 들어가고 천주교도 금방 공인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이러다가는 천주교 자체가 다 없어질 것 같다는 절망이 서로 교착되는 이제 상태였다. 따라서 존속 자체가 언제든지 위협받는 하나의 지하교의 모습이 조선 천주교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베네 주교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 주교 같은 경우는 비관적이보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특히 서양 세계의 동아시아 진출, 뭐 이항서의 출몰로 상대되는 서양세 동아시아 진출이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을 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중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복음이 전파되고 교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자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베네 주교의 이제 그 서한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지만 정부 주도의 정부적 탄압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지역적으로 산발적이라는 박해들이 있었는데, 이 박해들의 어떤 근거는 뭐냐면 바로 천주교 구원 병명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1801년 이제 신년 이후에 이제 반포된 토역 반교문이라든가 아니면 1839 기년 이후에 나온 척사 윤림을 근거로 해서 당시의 비신자라든가 관원, 포졸들이 교우초를 약탈하고 신자들을 체포해서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베네 주교는 이것을 하나의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어떤 위기의 전조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그 신자들도 그렇고 이제 사제들도 그렇고 그 조선 정부라든가 조선 지배체에 대해서 천주교의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방임한 세력이 있는 반면에 천주교의 이제 그 적대적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천주교의 우호적 세력이 퇴조할 경우 바로 천주교 위기에 닥쳐온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1857년도에 순왕후 이제 김씨 김조순의 딸이자 이제 순저의 이제 왕후이고 헌종의 할머니였죠. 그러니까 수염천주했던 바로 이제 그 김씨가 사망의 당시에 이제 척사파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1863년도에 철저히 사망하면서 안동 김씨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푸양 조씨와 이제 흥성 대원군의 이제 어떤 그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도 위기 의식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